만약 남편 혹은 아내가 여러분의 동생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고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보니 모르는 옷, 안경, 가방 등등 결제가 되어 있다면요? 저라면 바로 멱살을 잡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여성입니다.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땐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데요. 그렇게 가족을 잊어갈 즈음 남편이 누군가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북서부의 작은 산업 도시 체레포베츠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도시는 철강과 화학 공장이 주요 산업이었고 어딜 가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안나 페트로바. 그 회색빛 도시에서도 우리 가정만큼은 따뜻한 색채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오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며 저와 여동생 카티아를 돌보셨습니다. 8살 터울의 늦둥이 카티아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녀의 금발 곱슬머리와 파란 눈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안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고 아버지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저를 안아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보시치, 피로시키, 블린치키. 주말이면 집안에 퍼지는 음식 냄새에 이웃들까지 군침을 삼켰어요. 안나, 이리 와서 도와줘. 내가 만든 빵이 더 맛있으니까. 어머니의 이런 말에 자부심을 느끼며 부엌일을 배웠습니다. 카티아는 항상 특별했어요. 가족의 막내이자 늦둥이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안녕 언니. 나랑 인형놀이 하자. 학교 숙제를 하던 중에도 카티아의 부름에는 항상 대답했어요. 동생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을 앞둔 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에 갔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우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안나,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하셨단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카티아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날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입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병원에 계시다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직행했고 주말에는 저희도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하얀 벽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냐, 미안해. 엄마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거의 전부 병원비로 사라졌어요. 가끔 야근도 하셨지만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셨는데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어요. 미안하다, 안냐. 아버지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날 밤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16살 다른 친구들은 화장품과 옷, 첫 데이트에 관심을 가질 나이에 저는 집안의 작은 엄마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티아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카티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 수업을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빨래, 청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는 카티아의 숙제를 봐주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설거지까지 마쳐야 비로소 제 숙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엄마는 안 돌아와? 나 학교 발표회 있는데. 카티아는 종종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곧 나아서 돌아오실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카티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 다들 엄마 아빠 그렸는데 나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카티아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씩씩하게 일어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안나, 이번 주말에 쇼핑몰 가자. 친구들의 제안에 항상 집안일이 있어서 라고 거절했습니다. 점점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져 갔어요. 가끔은 그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질투가 났습니다. 웃고, 놀고, 청춘을 즐기는 모습들.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카티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늘 사랑받던 아이였기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언니, 이 양말 싫어. 다른 거 줘. 이런 투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저녁을 보고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카티아에게 화를 냈고 그날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학업과 집안일 사이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티아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들쑥날쑥했어요. 가끔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안냐, 이리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카티아를 잘 부탁해.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안냐.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여전했고 저의 일상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날은 졸업식이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이 참석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일을 쉴 수 없었어요. 졸업장을 받을 때 박수를 쳐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뜻밖의 상처를 받았어요. 안나, 너 대학 어디 가기로 했어? 친구의 질문에 저는 아직 결정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럼 취업해? 너 성적 좋았잖아. 아깝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가 무심코 안나는 어차피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 엄마라니까 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티아가 투정을 부렸어요. 언니, 나 학교 프로젝트 재료 필요한데 안 사줬잖아. 지친 마음에 미안해, 내일 사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언니는 항상 그래. 내일 하면서 안 지켜. 엄마였으면 벌써 사줬을 거야.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의사는 밖에서 아버지에게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안냐, 이제 대학은 좀 미루는 게 좋겠다. 바로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 치료비가.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카티아 돌보고 이제 돈도 벌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불쌍하고 아빠도 불쌍한데 나는 안 불쌍해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대학 가고 싶었다고요. 병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안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가족이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병실을 울렸어요. 내 동생은 어떡하고? 어머니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안일을 했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없었습니다. 카티아도 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원망이 뒤엉켰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와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는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면 화를 낸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기를, 나만의 삶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지탱해주는 작은 불빛이었어요. 3년의 침묵 끝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였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집에서 요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카티아도 이제 15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공장에서 승진해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집안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카티아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떠나도 될 때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짐을 싸서 현관에 두고 부모님과 카티아가 병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냐,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전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모스크바로 갈 거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카티아만이, 언니,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의 무게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발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카티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 러시아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체레포베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다양한 사람들. 처음에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얻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제 첫 번째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낮고 경력도 없는 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은 고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모스크바 현지인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까지 그들의 삶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주문이 밀려 서둘러 음료를 나르던 중 실수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긴 잔을 쟁반에 올려두고 돌아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커피는 그대로 그 사람의 셔츠와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황한 마음에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 사과했어요. 뜨거운 커피를 맞은 남자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욱하면 바로 주먹이 날아오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다는 점이었어요. 올려다보니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다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실수한 저를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니.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습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퇴근 무렵 그 남자는 다시 카운터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커피를 쏟은 직원을 찾고 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손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나입니다. 그러자 그는 안나 씨,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준호 씨는 옷값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매니저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고였으니까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가 한국 기업에서 파견 나와 모스크바에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는 거였어요. 감사의 표시로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자 결국 수락했어요. 퇴근 후 근처 작은 러시아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준호 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 한국 음식, 문화. 그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계의 창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 씨는 모스크바에서 혼자 사나요? 가족은요? 라고 물었을 때 무심코 가족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때로는 외롭죠.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제게 닿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모스크바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고리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러시아 예술을 감상하고 아르바트 거리에서 길거리 음악가들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삶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10살이 많았지만 그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숙함과 안정감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 때도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의 시간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가 보낸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주말이면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준호 씨에게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번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가 6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때 예상했던 순간이 왔어요. 안나, 나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 본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 준호 씨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자. 우리 함께.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모스크바에 남는다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두렵지만 가장 끌리는 선택이었어요. 결국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모스크바의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안은 채 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러시아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준호 씨가 있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용기를 얻으며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에서부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언어들,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내내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손을 꼭 잡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아파트는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곳에서의 첫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은 특히 긴장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어도 못하는 러시아 여자를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이 사람 한 번 안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숨기고 있었네.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제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안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준호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며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댁으로서의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불러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나야,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서툴게 따라하는 저를 보며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모든 절차를 도와주며 제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적응해가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카티아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손길,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찾지 마세요. 라고 한 제 말 때문에 망설였어요. 준호 씨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종종 가족을 찾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가족 없다고 했잖아요. 라며 화제를 돌렸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올 무렵 준호 씨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정시에 퇴근해 집에 왔는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라는 제 물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전화를 걸면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사무실 같지 않았고 가끔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늦게 귀가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여성용 향수 같았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분명 회사에서 동료와 가까이 있었을 뿐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되었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 만나야 한다 며 외출했고 가끔은 전화를 걸면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직접 준호 씨의 회사에 전화했어요. 박준호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준호 과장님은 1시간 전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준호 씨는 분명 오늘 늦게 끝날 것 같다 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를 마주했어요. 오늘 회사에 전화했어. 당신 1시간 전에 퇴근했다던데.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이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준호 씨가 자는 동안 휴대폰에 카드 내역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낯선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 의류점, 안경점, 컬러 렌즈. 모두 제가 사용한 적 없는 곳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 전화해 문자 봤어요. 그 카드 내역 설명해 줄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새 사랑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집 앞이라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해봐요.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러시아 여자라서? 한국어를 못해서?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에 차 거실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티아. 제 여동생 카티아가 서 있었어요. 더 자란 모습이었지만 분명 카티아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놀라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카티아? 어떻게? 말문이 막혔어요.
카티아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카티아가 준호 씨에게 형부,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카티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준호 씨가 러시아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저에 대해 알게 된 후 제 가족을 찾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카티아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녀를 통해 우리 가족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카티아는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고 했고 준호 씨는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비자랑 항공권 다 준비해줬어. 그리고 선물도 많이. 카티아의 말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카드 명세서에 있던 여성 의류, 안경, 렌즈 모두 카티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동생의 말에 준호 씨는 한국으로 동생을 불러 챙겨준 거였어요. 부모님은 어떠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아빠도 언니 보고 싶어 하셔. 우리 안냐 잘 살고 있을까 매일 그러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전해줘. 카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많이 힘들게 했지? 카티아의 사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원망,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복받쳐 올랐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제서야 그의 수상한 행동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제 질문에 준호 씨는 쓰게 웃었어요. 자는 동안 가끔 고향 동생 이름을 부르더라. 카티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지. 동생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 너무 똑 닮아서. 그의 말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카티아는 짐을 풀고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쁜 성인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 씨와도 금방 친해져서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카티아가 잠든 후 준호 씨와 마주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상처가 있었던 거잖아. 이제 다 알게 됐으니 함께 해결해보자. 그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내일 비행기표 예약할게. 러시아로 함께 가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로 끝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 씨가 그리고 카티아가 있었어요. 준호 씨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가방을 싸면서 문득 출국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찾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카티아는 제 손을 잡고 괜찮아, 언니. 부모님은 언니가 보고 싶어 하셨어. 라고 위로했어요. 준호 씨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했어요. 모스크바를 경유해 체레포베츠로 향하는 기차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러시아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자작나무 숲, 넓은 들판, 구름 낀 하늘. 어릴 적 봐왔던 그대로였어요. 제 마음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체레포베츠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세르게이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어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누구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안냐, 우리 안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그 순간 기차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5년간의 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어릴 적 느꼈던 안전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준호 씨를 소개하자. 아버지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오열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간 우리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네. 아버지의 서툰 영어에 준호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놀던 공원, 다니던 학교, 친구들 집,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으로 보는 고향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소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머니가 항상 계시던 부엌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실을 가리켰어요. 아직 많이 약해.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안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돌아왔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오랜 시간 어머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떠난 후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준호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준호 씨를 소개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씨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러시아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동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한국에는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국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 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어머니가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카티아는 신나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준호 씨는 서툰 러시아어로 질문에 답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약한 몸으로도 식탁에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친자매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가 있나 봐요. 라고 준호 씨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어머니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과 의사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제안으로 저희는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다시 올렸어요. 안나야, 내 부모님도 딸 결혼식을 봐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제단으로 걸어갈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호 씨는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는 속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의지가 강하시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인가 봐. 라고 주치의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법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했어요. 두 분이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서도 요리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안나, 이제 손주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손주 이야기를 할 만큼 활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버지와 카티아는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국제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중에 문득 깨어 제가 부모님께 대못을 박은 말들이 떠올라서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며 넌 나쁜 딸이 아니야. 단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준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윙크를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선택과 우연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의 품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준호 씨와 함께한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저에게 기적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